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차가운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고 입안에는 쇳맛이 돌았어요. 어디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김할머니의 목소리였어요. 우리 옆집에 사는 분입니다. 저는 일어나려고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세상이 빙빙 돌았습니다. 아, 또 어지럼증이구나. 이미 한 달째 이런 증상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건 처음이었거든요. 119죠. 여기 연립주택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쓰러져 계세요. 김할머니가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손을 저으며 말하려 했습니다. 괜찮다고, 그냥 좀 쉬면 된다고.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저는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혈압을 재는 구급대원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언제부터 어지러우셨어요? 한 달 정도요. 저는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구급대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럴 만도 했습니다. 한 달간 이런 증상을 혼자 버텨온 것이니까요. 구급차 안에서 김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이렇게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을 느껴본 게 말이에요. 영수 씨, 괜찮을 거예요. 김할머니의 위로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75년을 살면서 배운 것이 있다면 남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이었거든요. 애들한테 연락했는데 병원 가라고만 하더라고요. 제가 중얼거린 말에 김할머니의 손이 더 꽉 쥐어졌어요. 저는 후회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응급실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고혈압성 위기 직전이었네요.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만약 김할머니가 저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상상하기 싫었어요. 간호사가 제 지갑에서 자녀들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보호자분들께 연락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과연 아이들이 올까 아니면 또 바쁘다는 핑계로. 김할머니가 제 곁을 지키며 물었습니다. 영수 씨, 한 달간 어지럽다고 하셨는데 자식분들이 몰랐나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사실을 말하자니 창피하고 거짓말을 하자니 양심에 찔렸습니다. 말은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들어온 건 제 자녀들이 아니었어요. 병원 직원이었습니다. 보호자분들과 통화했는데 지금 당장은 오기 어렵다고 하시네요. 내일 면회 시간에 오신다고.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응급실에 실려와도 당장 오기 어렵다니. 김할머니의 눈에 분노가 서렸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이런 상황인데. 저는 김할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애들도 바쁠 텐데. 하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흘렀어요. 정말 괜찮지 않았거든요. 과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30년 전만 해도 저를 영웅이라고 부르던 아이들이. 저는 75세 먹은 나이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여러분들과 공감을 하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들도 어디에 계시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30년 전에 저는 달랐습니다. 건설회사 현장 감독으로 일하며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저녁 9시에 집에 돌아오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아빠, 오늘은 일찍 왔네. 당시 중학생이었던 큰아들 민수가 반갑게 달려와 안겼어요. 그럼 우리 민수 시험 잘 봤다며?
아빠가 치킨 사왔다.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와, 정말이야? 초등학생이었던 둘째 민정도 뛰어와 제게 매달렸어요. 그 시절 제 월급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교육비만큼은 아끼지 않았어요. 주말마다 아이들과 놀아주고 학교 행사에는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제 손에는 늘 굳은 살이 박여 있었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있었지만 가족을 바라보는 제 마음만은 언제나 따뜻했어요. 아내가 아플 때는 밤새 간병하며 병원에서 노숙하기도 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돈이 부족한데. 아내가 미안해할 때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면 그게 제일 큰 재산이지. 돈은 또 벌면 돼.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명문대에 진학할 수 있도록 과외비를 대느라 제 옷은 몇 년씩 입어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아내의 생일에는 늘 꽃과 작은 선물을 준비했고 아이들의 생일에는 케이크를 사다가 온 가족이 함께 축하했습니다. 아빠 나중에 커서 돈 많이 벌면 아빠 효도할게. 민수가 천진난만하게 말했어요. 나도 아빠한테 큰 집 사드릴 거야. 민정도 따라서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런 아이들을 보며 흐뭇해했어요. 그런 말 안 해도 돼. 아빠는 너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는 것만 봐도 충분해.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꿈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잘 되기만 하면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다쳐서 깁스를 하고 집에 왔을 때도 아이들은 제 주변을 맴돌며 걱정해줬어요. 아빠 아파? 민정이 제 다친 다리를 살며시 만지며 물었습니다. 안 아파. 아빠는 슈퍼맨이니까. 저는 아픈 것도 참고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빨리 나와서 또 놀아줘.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럼 아빠가 나으면 놀이공원 갈까? 정말이야? 약속? 아이들이 손가락을 내밀며 약속을 했어요. 저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아픈 다리를 이끌고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다리 아픈 것도 잊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고등학생이 되면서 저와의 대화가 줄어들었어요. 친구들과 어울리느라 바쁜 그는 제가 말을 걸어도 응, 알겠어라는 단답만 했습니다. 민정 역시 중학생이 되면서 저를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했어요. 아빠는 왜 이렇게 촌스러워? 친구들 앞에서 그러지 마. 저는 그런 변화를 아이들이 커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서운함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민수가 대학생이 되던 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저는 큰 결단을 내려야 했어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라도 아들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을까요? 아내가 걱정스러워했어요. 괜찮아. 민수가 좋은 대학 나와서 성공하면 다 갚을 수 있어.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몰랐어요. 제가 뿌린 사랑의 씨앗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시절이 제일 행복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조금씩 잘못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주면서 정작 그들이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기를 기회는 빼앗아 버린 건 아니었을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사랑한다고 모든 것을 주는 것이 때로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대학을 졸업한 민수가 대기업에 취직했을 때 저와 아내는 정말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이 보상받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성공한 아들의 태도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아빠, 이제 독립할게요. 민수가 어느 날 갑자기 선언했어요. 독립? 왜 갑자기? 저는 당황했습니다. 회사 근처에 원룸 얻었어요. 출근하기도 편하고. 민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저는 아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성인이 되면 독립하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하니까요. 하지만 왠지 섭섭했어요. 그래도 집에서 출퇴근해도 되는데, 돈도 아낄 수 있고, 아빠, 저도 이제 성인이에요. 제 삶을 살고 싶어요. 민수의 말에는 거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들이 저희를 부담스러워한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민정도 대학생이 되면서 변했습니다. 예쁜 옷을 사달라고 하고 친구들과 해외여행을 가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아르바이트를 늘려가며 딸의 요구를 들어주려 했습니다. 아빠, 친구들은 다 명품백 들고 다녀. 나만 이상해 보여. 민정이 투정 부렸어요. 명품은 너무 비싸잖아. 예쁜 가방 다른 걸로 사주면 안 될까? 아빠는 정말 모르는구나. 요즘 애들이 어떤지도 모르면서. 민정이 화를 냈습니다. 저는 결국 제 적금을 깨서 딸이 원하는 명품백을 사줬어요. 딸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그래도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뒤였어요. 민정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명품 옷, 비싼 화장품, 해외여행. 끝이 없었어요. 아빠, 일본 여행 가고 싶어. 친구들이 다 가는데 나만 못 가면 어떡해? 민정아, 아빠가 돈이 없어서. 저는 미안하게 말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빌리면 되잖아. 다른 친구 아빠들은 다 해주는데. 민정이 소리쳤어요. 그날 저는 또다시 대출을 받았습니다. 딸이 친구들 사이에서 소외되는 걸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점점 더 많은 빚을 지게 됐고, 아이들은 점점 더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민수가 결혼한다고 했습니다. 아빠, 결혼 준비하는데 도움이 필요해요. 얼마나 필요한데? 전세금이랑 결혼식 비용까지. 한 2억 정도요. 2억. 저에게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결혼인데 어떻게 도와주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저는 집을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30년간 살던 우리 집을요. 여보, 정말 괜찮을까요? 아내가 걱정했어요. 괜찮아. 민수 결혼 잘 시켜주고 우리는 작은 집으로 이사하면 돼. 저는 웃으며 말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아들 결혼식 날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하지만 그 행복도 잠시였습니다. 결혼 후 민수는 더욱 연락이 뜸해졌어요. 명절에만 잠깐 얼굴 비추고 평소에는 안부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민수야, 요즘 어떻게 지내니? 제가 전화하면 아빠. 바빠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하고는 금세 전화를 끊었어요. 민정도 마찬가지였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구한 후로는 저희를 더욱 멀리했습니다. 아빠, 엄마, 저 독립할게요. 민정아, 돈 모을 때까지만 집에 있어도. 아니요.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민정의 말은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어요. 두 아이 모두 저희 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는 작은 연립주택에서 둘만의 생활을 시작하게 됐어요. 아이들과의 연락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명절에나 안부 인사 정도, 그것도 의무적으로 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에게 모든 걸 주려고 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건 주지 못했다는 걸요. 바로 감사하는 마음과 가족의 소중함을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저희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어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주는 것이 오히려 그들을 망치는 일이라는 걸. 아내가 쓰러진 건 3년 전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뇌출혈이었어요. 병원에서 연락이 왔을 때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쓰러졌어. 빨리 병원으로 와줘. 아빠, 지금 회의 중이에요. 조금 있다가 갈게요. 민정아, 엄마가 위험해. 어서 와. 아빠, 저 지금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준비 중이에요. 나중에 갈게요. 저는 혼자 응급실을 지켰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6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아무도 저와 함께 있어주지 않았어요. 수술이 끝나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지만 왼쪽 반신 마비가 올 수 있어요. 긴 재활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때야 아이들이 도착했어요. 민수는 정장 차림이었고 민정은 화장이 번져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상태가 어때요? 민수가 물었어요. 저는 의사의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재활치료는 얼마나 걸려요? 민정이 물었습니다. 최소 1년. 길면 2에서 3년도 걸릴 수 있어. 아이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는 게 보였어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아빠, 우리가 간병비 도와드릴게요. 대신에 민수가 말을 꺼냈어요. 대신에 전문 간병인을 쓰세요. 아빠 혼자서는 힘들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돌볼 거야. 30년간 같이 산 사이인데. 아빠, 비현실적이에요. 아빠도 나이가 있으신데. 민정이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아내는 제가 돌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3년간의 간병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아내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저는 기저귀를 갈아주고 밥을 먹여주고 밤마다 뒤척이는 아내를 돌봤습니다. 아이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병문안을 왔어요. 그것도 30분 정도만 있다가 바쁘다며 돌아갔습니다. 아빠,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간병인 쓰면 저희가 돈 보태드릴게요. 민수가 말했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점점 제 몸도 한계에 왔습니다. 허리는 아프고 무릎은 시큰거렸어요. 하지만 아내를 혼자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말이 어눌했지만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무슨 소리야? 미안할 게 뭐 있어? 아, 아이들 잘못 키웠나 봐. 그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아내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괜찮아. 우리라도 있잖아. 하지만 그 우리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폐렴으로 다시 입원한 지 일주일 만에 저는 영영 그녀를 잃고 말았어요. 장례식 날 아이들은 예의상 눈물을 흘렸지만 장례 절차를 빨리 끝내려고만 했습니다. 아빠, 49제는 절에서 간단히 지내세요. 저희가 바빠서.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유품 정리는 아빠가 알아서 하세요. 저희는 가져갈 것도 없어요. 민정이 덧붙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정말로 혼자가 됐습니다. 60평생을 함께한 아내를 잃고 자식들마저 저를 외면하는 상황에서요. 빈집에 혼자 남겨진 저는 매일 아내의 유품을 정리하며 울었습니다. 아내가 즐겨 입던 옷, 함께 찍은 사진들, 아이들 어릴 때 선물들, 모든 게 추억이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어지럼증이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가끔씩이었는데 점점 자주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가기가 무서웠어요. 혼자 아프면 누가 돌봐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연락해봤지만 반응은 차가웠어요. 아빠 어지럽다고요? 병원 가보세요. 혈압약 드시고 계시잖아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직접 와서 확인해 보려는 마음은 없었어요.
그저 전화로 병원 가라는 말만 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짜 혼자라는 게 뭔지를요. 가족이 있어도 혼자일 수 있다는 걸요. 혼자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습니다. 가족이 있어도 혼자일 수 있다는 것도 김할머니를 처음 만난 건 제가 이 연립주택으로 이사 온 직후였습니다. 아내가 돌아가신 후 혼자 살기에는 기존 집이 너무 컸어요. 경제적인 부담도 있었고요. 어머, 새로 이사 오신 분이시구나. 안녕하세요. 김할머니가 밝게 인사하며 다가왔어요. 저는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내를 잃은 후 누구와도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김할머니는 다 했어요. 이사 첫날부터 김치를 가져다 주시고 혼자 사시니까 챙겨드릴 게 없어서 라며 미안해 하셨어요. 괜찮습니다. 이런 거 안 해주셔도. 저는 사양했지만 김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어요. 이웃끼리 챙겨주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제가 혼자 살아본 적이 있어서 아는데, 혼자 있으면 정말 외로워요. 김할머니도 5년 전에 남편을 잃고 혼자 살고 계셨어요. 하지만 저와는 달랐습니다. 아들, 딸들이 자주 찾아와서 안부를 물었고 손자, 손녀들과도 가까이 지냈어요. 영수 씨, 자식분들은 어디 사세요? 김할머니가 물어봤을 때 저는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서울에. 바빠서 자주 못 와요. 그래도 전화는 자주 하시겠죠?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실을 말하기가 부끄러웠거든요. 김할머니는 매주 일요일마다 아들, 딸들이 찾아왔어요. 손자들까지 데리고 와서 할머니 집은 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할머니 좋아하는 약과야. 할머니, 오늘 우리 집에서 자고 가세요. 아이들의 밝은 목소리가 벽 너머로 들려올 때마다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언제부터인가 저에게는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됐거든요. 어느 날 김할머니가 제게 물었어요. 영수 씨, 혹시 아프신 데는 없으세요?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여서.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사실 어지럼증이 심해지고 있었지만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혹시 병원 같이 갈까요? 저도 정기검진 받아야 하는데. 김할머니가 제안했지만 저는 고사했어요. 자식들이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하지만 김할머니는 제 상황을 눈치채고 있었던 것 같아요. 더 자주 안부를 물어보시고 집 앞을 지날 때마다 저희 집 불이 켜져 있는지 확인하셨어요. 영수 씨, 이거 제가 너무 많이 만들어서 드세요. 김할머니는 자주 반찬을 가져다 주셨어요. 저는 그런 김할머니가 고마우면서도 부러웠습니다. 똑같이 혼자 사는 노인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할머니의 자녀들과 제 자녀들의 차이는 명확했습니다. 김할머니 자녀들은 어머니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사랑했어요. 하지만 제 자녀들은 의무감으로만 저를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김할머니, 자녀분들이 참 효녀시네요. 제가 말하자 김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글쎄요. 제가 키울 때는 혼도 많이 내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이들한테 무엇보다 책임감을 가르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책임감이요? 네. 가족은 서로 돌보는 거라고 받기만 하면 안 되고 주기도 해야 한다고 가르쳤어요. 어릴 때부터 집안일도 나눠서 하게 하고 용돈도 함부로 주지 않았고요. 김할머니의 말을 들으며 저는 반성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모든 걸 주기만 했지 그들에게 책임감을 가르치지 못했어요. 가족의 소중함, 부모에 대한 감사함을 알려주지 못한 거였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잘못 키운 것 같아요. 저는 중얼거렸어요. 영수 씨, 아직 늦지 않았어요. 자식들과
진솔한 대화를 해보세요. 김할머니가 위로해 주셨지만 저는 이미 자신이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아빠야. 요즘 어떻게 지내니? 아빠 바빠요. 무슨 일이세요?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아빠, 저 정말 바빠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또 전화가 끊어졌어요. 민정에게도 전화했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빠, 지금 친구들이랑 있어요. 급한 일 아니면 나중에. 저는 그날 밤 많이 울었습니다. 김할머니와 비교하면서 제 처지가 더욱 서럽게 느껴졌어요. 왜 이렇게 다를까요? 같은 부모인데, 같은 사랑을 주었는데, 어지럼증이 심해진 건 지난달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현기증 정도였는데, 점점 심해져서 일어날 때마다 휘청거렸어요. 민수야, 아빠가 요즘 어지러워서. 아빠, 혈압약 제대로 드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런데 좀 심한 것 같아서 병원에 같이. 아빠, 저 회의 들어가야 해요. 혼자 병원 가실 수 있죠? 또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에게 함부로 부탁하면 안 되는 걸까요? 다음 날 민정에게 전화했어요. 민정아, 아빠가 계속 어지러워서 넘어질까봐 무서워. 아빠, 병원 가보세요. 요즘 나이 드신 분들 어지럼증 많이 오시던데. 혼자 가기가 무서워서. 같이 가줄 수 있을까? 아빠, 저 이번 주에 중요한 프로젝트 마감이에요. 다음 주에 시간 되면. 하지만 다음 주에도 다른 핑계였어요. 아빠, 지금 연말이라 너무 바빠요. 1월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빠, 신년 계획 세우느라 바빠요. 2월에. 저는 이런 상황이 반복될 때마다 화가 났습니다. 아니, 화라기보다는 서러웠어요.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고작 병원에 같이 가달라는 부탁도 들어주지 않다니. 어느 날은 정말 어지러워서 집 앞 계단에서 넘어질 뻔했어요. 다행히 김할머니가 보시고 부축해 주셨습니다. 영수 씨, 이러면 안 돼요. 자식들한테 연락해서 병원 가야 해요. 연락했는데 바쁘다고. 김할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뭐라고요? 아버지가 이런 상태인데 바쁘다고요? 저는 김할머니 앞에서도 자식들을 감쌌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다 바빠요. 이해해야죠. 하지만 김할머니는 화를 내셨어요. 무슨 일이 부모보다 중요해요? 이해할 게 없어요. 그날 밤 김할머니가 직접 민수에게 전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수 씨, 아드님이 그러던데요. 아버지가 혼자 병원 가실 수 있고 급하면 119 부르라고. 119를 부르라고. 제가 응급환자가 되어야 아들이 저를 신경 쓴다는 뜻인가요? 저는 그날 정말 절망했습니다. 이런 자식들을 위해 제가 평생을 바쳤다는 게 억울하고 분했어요. 지난주에는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민정이 SNS에 친구들과 해외여행 간 사진을 올린 거예요. 김할머니가 보여주셨어요. 민정이가 여행 갔나 봐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아프다고 연락했을 때는 바쁘다고 하더니 친구들과는 여행을 가다니. 그래서 전화했어요. 민정아, 여행 잘 다녀왔니? 아, 아빠. 네, 재미있었어요. 아빠가 아프다고 했을 때는 바쁘다고 하더니 여행은 갈 시간이 있었구나. 아빠, 이건 미리 계획된 거였어요. 친구들과 약속이. 아빠보다 친구가 더 중요하구나. 아빠, 왜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또다시 전화가 끊어졌어요. 민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 동료들과 골프는 매주 가면서 아버지 병원에는 한 번도 같이 가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는 더 이상 소중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요. 그저 귀찮은 존재,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김할머니가 말했어요. 영수 씨, 자식들이 너무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분명 제가 잘못 키운 거겠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70이 넘은 아이들을 다시 교육할 수도 없고 어지럼증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바쁘다는 말만 들을 거니까요. 그리고 오늘 결국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제가 아이들에게 사랑받는 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부담스러운 노인이 되어버렸다는 걸. 다음 날 오후 민수와 민정이 병원에 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대했던 모습은 아니었어요. 아빠 상태가 어때요? 민수가 물었지만 목소리에 진짜 걱정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많이 좋아졌어. 김할머니가 발견해 주셔서. 저는 대답했지만 아이들은 김할머니 쪽을 보지도 않았어요. 그럼 퇴원은 언제 하세요? 민정이 물었어요. 내일 오후에 퇴원 예정이에요. 간호사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다행이네요. 민수가 말하며 손목시계를 봤어요. 벌써 시간을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김할머니가 참지 못하고 말했어요. 아드님, 따님, 아버님이 한 달간 어지러우셨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네, 들었어요. 그래서 병원 가시라고 했죠. 민수가 무심하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왜 같이 가주지 않으셨어요? 혼자 가시기 힘들다고 하셨잖아요. 민정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희도 바빠서. 그리고 아버지가 혼자 못할 일은 아니잖아요. 김할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바빠서? 부모가 아픈데 바빠서라고요? 할머니, 요즘은 시대가 달라요. 저희도 살기 바빠서. 민수가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그만 말리려고 했지만 김할머니는 멈추지 않았어요. 시대가 달라도 부모는 부모예요. 아버님이 얼마나 걱정하셨는지 아세요? 그때 민정이 폭발했어요. 할머니, 저희 가정사에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저희가 알아서 모실게요. 간섭이라고요? 아버님이 쓰러져도 안 오는 자식들이 뭘 알아서 모신다는 거예요? 민수가 일어서며 화를 냈어요. 할머니, 그만하세요. 저희가 효도 못하는 자식이라고 하고 싶으신 거예요? 효도는 무슨 효도예요? 아버님한테 한 달에 전화 한 번도 안 하면서 저는 그제야 끼어들었어요. 그만해요. 김할머니 미안해요. 하지만 아이들의 진짜 모습은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민수가 저를 데리고 복도로 나가서 말했어요. 아빠, 할머니한테 뭐라고 하신 거예요? 저희가 아빠를 안 돌본다고? 그런 게 아니라 아빠, 저희도 힘들어요. 회사도 바쁘고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없고 아빠까지 신경 쓰기가 쉽지 않아요. 민정도 다가와서 말했어요. 아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빠가 너무 의존적이세요. 조금만 아파도 저희한테 연락하고. 조금만 아프다고?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한 달간 어지러워서 쓰러질 뻔했는데 그래도 아빠가 병원 혼자 가실 수 있잖아요. 저희가 꼭 같이 가야 해요? 민수가 덧붙였어요. 아빠, 이번 기회에 요양원 알아보는 게 어때요? 전문적으로 돌봐주는 곳에서. 요양원?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네, 아빠 나이에 혼자 사시기 위험해요. 전문 간병인들이 있는 곳에서 지내시면. 너희들이 돌보기 귀찮아서 요양원에 보내려는 거구나. 아빠, 그런 게 아니에요. 아빠를 위해서예요. 민정이 변명했어요. 내가 언제까지 살지도 모르는데 그것도 기다리기 싫어서 요양원에 보내려는 거지. 아이들이 당황했어요. 제가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아빠, 무슨 말씀을? 솔직히 말해봐. 너희들 지금 나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야? 아빠. 민수가 소리쳤어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럼 왜 한 달간 아프다고 해도 한 번도 안 왔어? 왜 병원에 같이 가달라고 해도 바쁘다고만 해? 아이들이 말문이 막혔어요. 변명할 말이 없었던 거죠. 그때 김할머니가 다가왔어요. 아이들과의 대화를 다 들었던 것 같아요. 이런 자식들 처음 봐요. 부모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민정이 화를 냈어요. 할머니는 정말 왜 이래요? 저희 일에. 너희들 같은 자식들 때문에 세상이 각박해지는 거야? 김할머니가 소리쳤어요. 그 소리에 다른 환자 가족들이 모여들었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젊은 사람들이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나 봐. 요즘 자식들이 참. 민수와 민정이 창피해하며 얼굴을 붉혔어요. 아빠, 집에 가서 얘기해요. 민수가 급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얘기할 것도 없어. 너희들 마음은 이미 정해진 거잖아. 그날 저는 혼자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은 요양원 팸플릿만 두고 갔어요. 이제야 알았어요. 내가 키운 건 자식이 아니라 괴물이었다는 걸. 그날 밤 저는 김할머니 댁에 초대받았어요. 저녁을 함께 드시자고 하셨습니다. 영수 씨,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김할머니가 따뜻한 국물을 내주셨어요. 죄송해요. 할머니까지 곤란하게 해드려서.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그날 저는 김할머니와 긴 대화를 나눴어요. 그리고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김할머니, 사실 제가 숨기고 있는 게 있어요. 뭐가요? 제가 생각보다 돈이 좀 있어요. 김할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돈이요? 네, 젊을 때 적은 돈으로 땅을 사놓은 게 있는데 그게 제법 효자가 되었네요. 나중에 아이들한테 유산으로 주려고. 지금 시세로 35억 된다네요. 어머, 그런데 왜 아이들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저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아이들이 돈 때문에 저를 대하는 건 싫었거든요. 진짜 사랑으로 저를 대해주길 바랐어요. 그런데 결과는, 네, 아이들은 돈이 없는 저를 짐으로만 여겼어요. 오히려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고요. 김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할머니, 우리 어디 조용한 곳으로 이사할까요? 바닷가 작은 마을 같은 데로요. 우리가요? 네, 할머니도 혼자시고 저도 혼자잖아요. 진짜 가족 같은 분과 함께 여생을 보내고 싶어요. 김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영수 씨, 다음 날부터 저는 준비를 시작했어요.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이사할 곳을 알아봤습니다. 김할머니도 함께 하기로 하셨어요. 일주일 후 민수와 민정이 찾아왔어요. 집 앞에 부동산 매매 현수막이 걸린 걸 보고 놀란 것 같았어요. 아빠, 이게 뭐예요? 집을 파신다고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그래, 팔아. 여기서 살 이유가 없으니까. 아빠, 갑자기 왜 이러세요? 너희들이 요양원 보내려고 하잖아. 그럼 차라리 내가 알아서 갈 곳을 찾는 게 낫지. 민수가 당황했어요. 아빠, 그건 그냥 잘못 생각한 거예요. 잘못 생각한 게 아니라 너희들 본심이었잖아. 내가 짐이니까 어디든 치워버리고 싶었던 거지. 아빠, 그런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김할머니랑 바닷가 마을로 이사할 거야. 거기서 조용히 살겠어. 민정이 울기 시작했어요. 아빠,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어. 너희들은 이미 선택했잖아. 그날 아이들은 울면서 돌아갔어요. 한 달 후, 저와 김할머니는 정말로 남해안의 작은 어촌 마을로 이사했어요.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을 얻어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영수 씨, 여기 정말 좋네요.
김할머니가 바다를 바라보며 웃으셨어요. 그러게요. 공기도 좋고 조용하고 저희는 진짜 가족처럼 지냈어요. 아침에 함께 산책하고 저녁에는 바다를 보며 차를 마셨습니다. 김할머니가 요리해 주시고 저는 집안 수리를 도맡았어요. 6개월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민수와 민정이 저희를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알고 왔는지. 아빠, 민수가 달려와 저에게 안겼어요. 보고 싶었어요. 민정도 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냉정했어요. 왜 왔어? 요양원에 보낼 사람 찾으러? 아빠,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때 민수가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아빠, 저희가 알았어요. 아빠한테 땅이 있다는 거. 뭐? 부동산에서 어떻게 알고 연락이 온 거예요? 저는 당황했어요. 비밀로 하려고 했는데 민정이 무릎을 꿇었어요. 아빠, 저희가 정말 못됐어요. 아빠가 돈이 있는 줄 알았으면. 돈이 있는 줄 알았으면 어쨌을 거야? 더 잘해드렸을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확신했어요. 제가 내린 결정이 옳았다는 걸. 그거야말로 너희들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보여주는 말이야. 돈이 있으면 잘하고 없으면 함부로 대하고 아이들이 말문이 막혔어요. 아빠, 이제라도 저희랑 같이 살아요. 정말 잘해드릴게요. 너희들이 잘해주는 건 내 돈 때문이잖아. 그런 효도는 필요 없어. 김할머니가 나서서 말씀하셨어요. 아이들아, 너희 아버지는 이제 행복해. 진짜 가족을 찾으셨어. 가족이요? 나와 함께 진짜 가족처럼 살고 계셔. 돈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돌보면서 말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김할머니가 내 진짜 가족이야. 너희들보다 훨씬 더 나를 사랑해 주시거든. 민수와 민정이 울부짖었어요. 아빠,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너희들은 이제 그 돈 없다고 생각해. 난 이미 다른 사람에게 다 기부하기로 했으니까. 기부요? 응, 김할머니 같은 분들을 위한 복지시설에 기부할 거야. 너희들 같은 자식들한테 주는 것보다 훨씬 의미 있잖아. 그 말에 아이들이 더욱 절망했어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떠난 후 김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영수 씨, 정말 기부하실 거예요? 일부는 기부하고 일부는 할머니랑 여행하면서 쓸 거예요. 그게 더 행복할 것 같아요. 김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영수 씨, 고마워요. 저도 이렇게 행복한 노년을 보낼 줄 몰랐어요. 지금 저는 진짜 행복합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저를 아껴주는 사람과 함께 살고 있어요. 바다를 보며 여생을 보내는 게 이렇게 평화로울 줄 몰랐습니다. 가끔 아이들이 연락하지만 이제는 돈 얘기만 해요. 아빠, 정말 다 기부하실 거예요? 조금만이라도 저희한테. 하지만 저는 단호해요. 이미 제 선택은 끝났거든요. 김할머니와 함께하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어요. 바로 진심 어린 사랑과 관심입니다. 그걸 주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에요. 6개월 후 박영수 할아버지는 약속대로 재산의 대부분을 독거노인 복지시설에 기부했습니다. 민수와 민정은 아버지가 남긴 유산 정도만 받았지만 그마저도 후회와 죄책감으로 제대로 쓰지 못했습니다. 박영수 할아버지와 김할머니는 바닷가 마을에서 진정한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혈연이 가족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진심과 사랑이 가족을 만든다.
다음 사연으로 다시 올 때까지 건강하세요.